안녕하세요. 끈끈하고 애틋한 누나를 두었던 60대 남자입니다. 형제의 우애는 금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듯 누나와 저의 우애는 참 두텁고 특별했었어요. 누나는 절 키워주다시피 한 존재였거든요. 그런 누나를 내가 더욱 소중히 지켜줘서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저는 지금까지도 하곤 하는데요. 가슴에 맺힌 그 응어리를 얼마 전엔 우연한 계기로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누나의 생각이 유독 많이 나는 요즘 평소 아내와 자주 듣던 이곳에 누나와의 사연을 풀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고하셨대요. 50년대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제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열심히 돈을 벌며 저와 3살 위의 누나를 키워주셨는데요. 제가 겨우 14살 때 날벼락 같은 사고로 한날 한시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난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저를 먹여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처럼 애들만 남아있는 집이라고 나라가 당연하게 도와주던 세상도 아니었고 무조건 고아원에 보내지던 시절도 아니었거든요. 17살이라는 나이가 얼마나 앳된 나이입니까? 하지만 누난 힘든 티 한번 내지 않고 공장에 다니며 절 공부시켰어요. 저는 누나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벽 배달이나 잡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죠. 하루빨리 누나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 누나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딸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나만 믿어, 처남. 처남 누난 앞으로 내가 왕비마마처럼 극진히 모시고 살 테니까. 누난 제가 27살 때 시집을 갔는데요. 그때 직장인이었던 전 누나를 위해 모았던 돈으로 혼수를 모두 마련해 줬습니다. 누난 너나 쓰라고 거절했었지만 제 고집이 한 수 위였죠. 믿을게요, 매영. 천사 같은 우리 누나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살던 군 단위 도시에서 꽤나 잘 살았던 매형과 매형의 집안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많이 안심했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던 누나가 시집까지 가서 고생하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매형의 아버진 그 지역에선 그래도 좀 알아주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형은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죠. 누난 동생인 제가 봐도 예쁘장한 편이었는데 성격도 천사 같았으니 인기가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누나를 쫓아다니던 남자 중 매형이 가장 누나에게 헌신적인 것 같아 더더욱 안심이 됐었습니다. 누나, 결혼 생활은 어때? 사돈 어르신들은 잘해주셔? 매형은? 하나씩 물어봐. 두 분 다 잘해주시지 그럼. 네 매형이야 말할 것도 없고. 결혼 후 누난 자신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요즘과 달리 당시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 많았던 시절이라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결혼 전 뵀을 때 두 분의 인상도 좋아 보였고 매형도 누나를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그리고 누나를 만날 때마다 물어보면 역시나 누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남, 처남 누난 우리 집에서 딸 같은 며느리 대접받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푹 나. 푹 놓고 처남도 연애 좀 해. 아니면 내가 선자리 좀 알아봐줘? 아이, 됐어요, 매형. 사실 저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변함없이 누나를 아껴주고 있는 것 같은 매형에게도 참 고마웠어요. 덕분에 전 누나에 대한 걱정을 덜고 누나가 결혼한 지 2년 뒤엔 장가도 갔죠. 아낸 저와는 다른 지방 사람이었어요. 주변 어른들의 소개로 선을 봐서 만나게 됐는데 사람이 참 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아내를 보러 가고 나다 장인 장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에 꼴이 난 거예요. 우리 현숙인, 우리가 현숙이 언니 오빨 열병과 사고로 차례차례 잃고 겨우 지켜온 소중한 아이일세. 그런 우리 현숙이 꼭 행복하게 해주게나 부탁하네.
그렇게 결혼한 뒤엔 정말 행복했지만 또한 아주 정신없게도 살게 됐습니다. 우린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져 연년생인 두 아들과 작은 아들보다 2살 어린 막내딸까지 자식 셋을 낳았어요. 그렇게 처자식을 모두 건사하려 직장을 다니고 투자까지 뛰다 보니 눈만 뜨면 세월이 흘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후엔 누나와 연락을 더 자주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 가끔 통화만 하던 누나를 그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매형과 매형의 부모님이 누나에게 잘해주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더군요. 어머, 형님, 현지야. 누나, 그 가방은 뭐야? 왜 매형도 없이 현지랑 둘이 갑자기 왔어? 누나가 결혼한 지 8년이 지났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날 누난 아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누나의 한 손엔 8살이던 조카의 손이, 한 손엔 커다란 짐가방의 손잡이가 들려 있었죠. 게다가 누나의 안색은 퀭하기 이를 데가 없었기에 저도 아내도 화들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누나의 자초지종을 듣고 저는 불같이 분노했습니다. 우선 물 좀 마시세요, 형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옳게, 정호야, 나 이혼당했어. 그 집 인간들 날 현지랑 같이 거의 쫓아내듯 그 집에서 내보내버리더라. 뭐? 갑자기 이혼이라니? 누나 매형이랑 사돈 어르신들이랑 사이 좋았던 거 아니었어? 사실은 그동안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잘 지내는 척 했던 거야. 나 그 집에서 시집살이 정말 호되게 당하고 살았어. 누나의 시부모는 사실 처음부터 누날 탐탁지 않아 했다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감이 부모도 없고 학력도 중졸밖에 안 되는 여자였으니 굉장히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였으니 처음엔 참고 잘해주려고 했는데 누나가 딸만 하나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니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나마 손주라고 우리 현지는 구박은 안 했는데 나한테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더라. 그 집안의 수치라느니 썩은 씨바지라느니 하는 모욕적인 말을 거침없이 해대고 나중에 난 밥 먹을 때 겸상도 못하게 했어. 그리고 내가 먹는 쌀 한 톨도 아까워해서 난 맨날 눈치 보면서 찬물에 누룽지만 말아먹었고 오죽했으면 우리 현지가 왜 우리 엄마를 괴롭히냐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계속 대들기까지 했다니까. 그 인간들이 단체로 노망이 났나?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사람을 그렇게 천대? 그걸 왜 여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내가 걱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누나한텐 부모님은 없어도 동생인 내가 있는데 다 때려치우고 우리 집으로 진작 달려왔어야지. 그럼 매형은 그 인간은 대체 그동안 뭐 했는데? 매형은 그래도 누나를 진짜 좋아했잖아. 애 아빤 자기 부모한테 맞서지 못해도 원래 나한텐 잘하려고 노력했었거든? 근데 몇 달 전부터 슬슬 그 인간도 냉랭해지더니 나한테 큰 불행이 찾아오자마자 날 버려버리더라. 불행? 무슨 불행? 사실 나 위암이래, 정호야. 얼마 전에 판정받았어. 그 뒤로 정밀 검사까지 받았는데 위암 3기에 당장은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래. 근데 내가 정밀 검사 받기 전에 위암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 인간이 바로 나한테 이혼 통보해버리는 거 있지? 위암 3기라는 누나의 말을 듣는데 정말 번쩍 내리친 번개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매형 그놈이 누나가 아프다는 말을 듣자마자 누나를 버렸다는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누나가 암이라는 사실이 제겐 더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충격과 분노로 이글거리던 제 눈을 참아보지 못하고 누나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아내인 내가 아프다는데 네 매형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놈은 나보다 자기를 더 걱정하더라. 매형은 누나의 암 소식을 듣고 처음엔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마구 화를 내다 갑자기 이랬다는 거예요. 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가뜩이나 옛날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이 갈수록 아줌마가 돼서 꼴 보기 싫어 돌아가시겠는데 이젠 나더러 병수발까지 하라고? 뭐? 당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 암이라고, 암. 근데 지금 나보다 당신이 병수발들 걱정부터 해? 아줌마? 그럼 내가 나이가 38이나 됐는데 아가씨겠어?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더 많잖아. 난 재력이라도 있지. 당신은 가진 게 얼굴 빼면 뭐가 있겠어? 아들도 못 낳고 사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우리 부모님 말이 맞았었는데 내가 바보였지. 내가 요즘 아주 뼈저리게 후회 중이었다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가 득본 게 뭐야? 우리 부모님 스트레스만 받게 했지. 아들도 못 낳았지. 갈수록 쭈글쭈글해지는 당신 얼굴 보면서 정만 뚝뚝 떨어지지. 그렇다고 내가 처가덕이라도 봤으면 말을 안 해. 내가 결혼하자고 했어? 당신이 나 좋다고 쫓아다닌 거잖아. 그리고 내가 이 집 와서 당신 부모님 구박 다 견디면서도 두 분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아무리 날 싫어하셔도 시부모님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이 몰라 몰라. 아무튼 난 안 그래도 요즘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 중이었고 그런 당신 병수발까진 절대 못 들어. 암이면 투병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를 병인데 내가 왜? 난 이제 당신한테 남은 정도 없으니까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자. 애가 없어야 재혼도 더 수월할 테니까 현지도 당신이 데리고 나가. 나가서 투병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누나에게 그놈이 했다는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군요. 이놈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더니 저희 누나를 마음고생시킨 거로도 모자라 누나를 내쫓기까지 했다는 것이요. 심지어 그놈의 부모도 그놈이 이혼한다고 하니 얼씨구나 하며 함께 누나를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여태 제일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준 게 몇 년인데 우리가 병원비까지 대줘야 하니? 빠르게 잘 결정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역시 정신 차려줬구나 우리 아들. 예, 맨날 지 엄마 편 만드는 네 딸도 우리가 맡아서 키울 생각 전혀 없으니까 행여나 두고 갈 생각 절대 하지 말거라. 알았어? 세상에 이런 악마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그들은 이혼당한 누나에게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심지어 조카 양육비까지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은 거라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법적 도움을 받기가 쉬운 세상이지만 당시만 해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자가 맨몸으로 쫓겨나는 일은 드물진 않았었잖아요.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누난 그렇게 억울하게 조카 쫓겨나 저희 집으로 왔던 거예요. 애초에 다 그딴 집안 인간들을 참고 살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 아니야.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무 속상해서 그래 누나. 왜 진작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바보같이 그걸 왜 참고 살았냐고. 우리 현지 아빠 없는 애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너도 알잖아. 부모 없는 애가 아무 이유도 없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차라리 아빠는 있고 엄마는 없는 애가 낫지. 아빠 없는 애들은 또 얼마나 무실당하니? 그래서 난 우리 딸만큼은 내가 좀 참더라도 엄마 아빠 다 있는 평범한 애로 키우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그 집에서 먼저 나왔다고 한들 아무것도 없는 내가 현지랑 어디로 가서 살았겠니? 이젠 너도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 난 너무 무서웠어.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고 하니까 그냥 꾹 참고 견뎠던 거라고. 여보, 형님한테도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다잖아. 난 형님 마음 충분히 알 것 같으니까 그만해. 형님, 저희 괜히 속상해서 저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 했건만 자꾸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았냐며 누나를 탓하듯 말하게 되더군요. 저도 머리론 이해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아직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심할 때였나요? 부모 없는 아이, 이혼당한 여자 등등 이미 부모 없는 애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누나에게 그건 분명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전 누나보단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누나를 탓한 게 아니라 전 그때 계속 저 스스로를 탓했던 거예요.
아는 그런 제 마음과 누나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던 속 깊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결국 누나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며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죠. 미안해, 누나. 내가 누나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난 아무것도 몰랐어. 난 진짜 멍청이야. 다음날 저와 아는 곧장 누나를 병원에 입원부터 시켰습니다. 조카는 우리가 돌봐주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누나를 입원시킨 뒤 저는 당장 매형의 집을 찾아가 집안을 모조리 뒤집어 놨죠. 막무가내로 그 집에 쳐들어간 전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리모컨이고 사진 액자고 화병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말이죠. 자네 미쳤나?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감히 당신들이 우리 누나를 무시했어? 끊어져도 시원찮을 이깟 집안 대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누나를 그렇게 시집살이 시켰냐고. 노망난 노인네들아, 산소 아깝게 살아있지 말고 빨리 저 세상이나 가버려. 천아, 당장 그만둬. 아, 이러다 사람 다쳐. 이건 놔. 야, 이 김종식 개자식아. 우리 누나를 좋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뭐? 아줌마 같아서 꼴도 보기 싫었다고? 어디 그 똥내나는 주둥이로 개똥 같은 말을 뱉어내? 야, 이 까치도 안 쪼아먹을 썩은 감처럼 생긴 놈아. 네 거울이나 보고 외모 품평을 해. 어디 그 짜부된 나짜 내가 더 멋있게 만들어주마. 깨진 화병과 유리파편에 다칠까봐 그놈의 부모는 제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그나마 매형 그놈이 용기 내어 제게 달려들었는데 저는 그놈의 면상에 바로 주먹을 내리 꽂아줬습니다. 그리곤 당장 신고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놈 부모에게 싸늘히 말했어요. 신고? 하쇼, 해. 나야 깽값 좀 물면 그만이니까. 내가 우리 누나 인생 망친 당신들 응징하는 게 중요하지. 그깟 경찰서 붙잡혀가는 게 무섭겠소? 어디 한번 신고해봐. 내가 아주 두고두고 눈 감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집안 다 때려 부술 테니까. 눈 뜨고 숨 쉬는 것도 사치인 쓰레기 같은 인간들. 천벌이나 사는 내내 처받으면서 살아. 그리곤 그놈에게도 으름장을 놓은 뒤 저는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역시나 분은 풀리지 않았지만요. 이후 전 무지했던 누나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누나가 못 받았던 재산 분할과 양육비,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론 아내의 도움을 받아 조카를 돌보고 누나를 간병하기 시작했죠. 아내는 동생인 저만큼 누나를 진심으로 챙겨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누나를 간병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짜증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바로 전 매형 그놈이 이혼한 지 고작 한 달 반 만에 재혼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우린 그놈이 누나와 살 때부터 바람을 피운 건 아닌가 싶어 분한 마음에 뒷조사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 그놈은 누나와 헤어진 지 며칠 되지도 않아 맞선을 받더라고요. 많이 어리거나 예쁘진 않았지만 누나와 달리 잘 사는 집 딸과 말이죠. 그 집 딸도 한 번 이혼하고 재혼한 여자였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들은 맞선을 본 지 한 달 만에 살림을 합쳤던 거예요.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 정호야. 그 인간이랑 이혼한 게 아쉽다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놈하고 그놈 부모는 잘 사는 집 딸 집에 들여서 싱글벙글하고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분하다고. 누나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아내도 속상한지 그 고운 입으로 쌍소리까지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잔뜩 뿌리 난 전 그놈과 그놈 집안을 또다시 응징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뭘 했냐면 말이죠. 처남, 그 기사 처남이 제보한 거지? 내 재혼한 거 알고 앙심 품은 거 맞지? 어? 그딴 기사 제보할 사람은 처남밖에 없다고. 나 맞아. 내가 우리 누나 얼굴에까지 먹칠하는 것 같아서 기사 제보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괘씸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 저는 지역 신문사에 기사를 제보해버렸어요. 왜 그놈과 그놈 부친이 그 지역에선 그래도 좀 알아주는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모 회사 일가의 추악한 실체라는 주제의 기사를 제보한 겁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면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지역 같은 경우엔 그런 일들이 종종 기사화되기도 했거든요. 그러자 그 기사를 본 그놈은 경악을 하곤 허겁지겁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번에 실컷 깽판 치고 갔잖아. 그럼 됐지. 이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처가에서도 지금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이냐면서 난리 났어. 아, 그래? 잘 됐네.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 직원들이든 이 지역 사람들이든 다들 손가락질 할 텐데 어디 평생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봐. 그 부자 새 마누라랑. 근데 난 앞으로 무슨 수를 써서든 계속 기사도 제보하고 너도 네 부모도 괴롭히면서 살 거야. 알았어? 천아, 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지금 거래처들한테도 엄청 전화 오고 난리 났어. 망신은 그렇다 쳐도 이러면 회사까지 위험하단 말이야. 내가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어? 그래? 그럼 우리 누나 입원한 병실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 부모도 같이. 그리고 지금 소송 중인 우리 누나가 받아야 할 돈 있지? 그거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두둑하게 내놔. 우리 누나가 그 집에서 모욕당하고 무시당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까지 끌어들이자 그놈도 그놈 부모도 다급했던 모양이더군요. 그놈은 정말 곧장 누나의 병실로 달려와 무릎을 꿇더라고요. 현지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아주 몹쓸 놈이고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야. 나 앞으로 평생 당신하고 우리 현지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진심 아닌 거 다 알아. 그래도 한껏 굴복한 당신 모습 보니까 조금이나마 우라가 풀리네. 야, 김종씨.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아니, 언젠가 반드시 업보라는 고마운 존재가 널 찾아갈 거야. 그래서 네 인생, 네 부모 인생 전부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알았어? 그놈의 부모는 무릎은 꿇진 않았지만 마지못해 누나에게 넙죽 사과는 하고 돌아가더군요. 누난 그 일로 제게 참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세 인간 모두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사과 안의 신용이라도 보니 화병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았다면서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제가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는 조건으로 당시론 꽤 큰 금액을 누나에게 주었습니다. 솔직히 하려면 정말 그들을 끝까지 괴롭힐 수도 있었지만 조카를 위해서라도 보상을 더 받아내고 싶어 하던 누나를 위해 그렇게 돈을 받아내는 길을 택했던 거죠. 고마워, 정호야. 그 인간들한테 이런 보상이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 나 정말 눈도 제대로 못 감았을 거야. 다 네 덕분이야. 이제 남은 일은 누나가 병을 이겨내주는 거, 그거 단 하나였어요. 전 어떻게든 날이 갈수록 악화되던 누나를 살려보려 누나를 태우고 서울의 병원도 다녀봤습니다. 전 매형과 그 집안 인간들의 소식을 들으려면 들을 수도 있었지만 아예 이 세상에 없는 인간 취급하고 싶어 그쪽으론 신경도 꺼버렸죠. 그리고 누나는 결국 질기고 힘든 투병 끝에 이혼한 지 2년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괜찮다던 제게 제 몫의 유산까지 남기면서 말입니다. 받아도 돼, 정호야. 어차피 너 아니었으면 나 지금껏 버티지도 못했을 거고 돈도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을 거야. 우리 현지 줄 몫은 따로 있으니까 제발 받아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 누나가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현지 좀 나 대신 제발 보살펴주라. 어? 우리 현지한테 이제 남을 사람은 너랑 올케밖에 없어. 부탁해, 올케. 내가 이 은혜는 다음 생에 태어나서라도 꼭 갚을게. 고생만 하다간 누나의 인생이 너무 가여워 전 장례를 치르는 내내 통곡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난 뒤 아내와 전 조카를 자식처럼 키우기 시작했어요. 고맙게도 아내는 누나의 부탁이 아니었어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해주었죠. 누나가 세상을 떠날 당시 10살이었던 조카는 이미 알 건 다 아는 나이였기에
그놈이 누나를 어떻게 버렸는진 다 알고 있었는데요. 평소엔 의젓하고 착하게 자라주던 아이가 한 번씩 자기 아빠 얘기 꺼내며 일을 갈 때면 어찌나 걱정이 됐는지 모릅니다. 조카의 그놈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컸었거든요.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조카의 정서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저와 아내가 조카를 얼마나 신경 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데려가 꽤 유명한 곳에서 심리 상담도 받게 하면서요. 다행히 조카는 그놈에 대한 증오는 버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단단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주었죠. 진짜 저희 집 맏딸인 것처럼 저희 새아이도 잘 챙겨주니 저희 애들도 조카를 누나 언니하며 정말 잘 따르더라고요. 생각보다 취직이 쉽지가 않네.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든 빨리 직장 구할게. 당신 그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았잖아. 그럼 좀 쉬어도 돼. 그리고 나도 일자리 알아볼게. 아니야. 집에 애가 넷이나 되는데 당신은 집에 있어. 누나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뒤 저는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젠 나이도 40이 넘었다 보니 생각보다 전 회사만큼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엔 취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잔뜩이니 저는 나가서 막노동도 하고 대리운전도 뛰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시골에 있던 처가에 간 날 장인어른께서 제게 감사한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이제 난 나이가 있어서 혼자 양식장 운영하기엔 힘이 좀 붙이는 것 같아. 만약 자네만 시골 생활이 괜찮으면 와서 나랑 일 같이 하지 않겠나? 아들 같은 자네한테라면 내 나중에 마음 편히 양식장을 물려줄 수도 있고. 장인어른은 규모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민물장어 양식장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 혼자 양식장을 운영하며 살던 장인어른은 제게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지만 다른 고민이 생기더군요. 아내야 저와 함께 한다 치더라도 아이들은 쭉 도시에서 나고 자랐었잖아요. 게다가 한창 공부할 나이인 아이들을 시골로 데려와도 될지, 아이들은 과연 좋아할지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갖은 고민 끝에 저 혼자만 장인어른이 계신 처가로 내려가거나 아예 양식장 일을 거절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맙게도 아이들은 선뜻 저와 내려가고 싶다고 해주더군요. 전 아버지랑 사는 게 좋아요. 외할아버지도 좋고요. 아싸, 외갓집 가서 살면 누렁이랑 매일매일 산책 가야지. 저도 외삼촌이랑 같이 갈래요. 공부야 어디서든 하면 되지만 가족이랑 떨어지면 외롭잖아요. 그리고 저 없으면 외숙모 혼자 이 말썽쟁이들 챙기느라고 허리가 휘실걸요? 그래도 아내와 제가 아이들을 정 많은 효자들로 키웠다 싶어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귀농하게 된 우린 그곳에서 최대한 아이들을 잘 공부시키며 새로운 터전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낸 그곳이 고향이었으니 사실 저와 아이들만 적응하면 되는 거였지만요. 우린 우리가 살던 집을 판 돈과 장인어른의 돈을 조금 보태 대식구가 살기 충분한 넓고 깨끗한 주택도 지었죠. 낡은 원래 처갓집은 허물고서요. 정말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아깝고 불쌍해서 어떡해요, 장인어른. 울지 말게. 아이, 자넨 참 마음이 여려. 이렇게 많은 장어를 양식하다 보면 꼭 폐사하는 애들도 수두룩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정 아깝고 마음 아프면 열심히 배워서 하나라도 덜 폐사시킬 생각을 하면 돼. 잘하고 있어, 자네. 난생 처음 해본 양식장에서의 육체 노동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보다 마르고 키도 작으신 장인어른이 이 고된 일을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해오셨을까 싶었죠. 저는 답답할 땐데 화 한 번 내지 않고 제게 일을 가르쳐 주시던 장인어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누나의 딸인 조칼, 친손주처럼 아껴주시는 모습에 때론 감동의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원래도 장인어른을 참 좋아했던 전 그곳에서 오래오래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장인어른은 겨우 3년 뒤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여보,
그러다 몸 상하겠어. 좀 쉬엄쉬엄해. 장인어른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였을까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 저는 양식장 일을 전보다 훨씬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덕분인지 나중엔 양식장도 좀 더 크게 넓힐 수 있었죠. 저는 양식장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조카부터 시작해 차례로 아이들 대학 학비도 모두 수월하게 대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양식장이 날로 번창했거든요. 또 미성년자던 조카 대신에 저와 아내가 관리하고 있던 조카 몫의 누나의 유산은 조카가 20살이 되자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의 등록금은 알아서 내겠다는 조카의 고집을 꺾으면서요. 그렇게 몸은 고됐지만 착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이 제 삶을 감쌌죠. 형님, 인력사무소에서 새 인물 보냈는데 여기 이력서 확인해 보세요. 저 사람이에요. 그렇게 누나가 세상을 떠난 지 28년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을 마주치게 됐어요. 제법 규모가 커진 양식장의 일로 저는 바쁠 때마다 인력사무소에 사람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리곤 기간은 때에 따라 달랐지만 일을 맡기는 동안 따로 마련해둔 숙소와 식사도 제공하곤 했죠. 요즘 시골엔 양식장 일을 거들겠다는 사람을 여럿이 구하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날 전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 쭉 제 일을 도와주고 있던 동네 동생이 새 인부의 이력서를 건네주더군요. 원래 이력서 같은 건 받지 않았었는데 한 번 너무 이상한 사람을 들였다가 피해를 본 후론 저는 번거롭더라도 인력사무소 사장에게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인부만 보내달라고 부탁했었어요. 당시에도 하루 이틀도 아닌 약 한 달 정도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었기에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두자 싶어 이력서를 받았던 거고요. 양식장 경험은 없네. 나인 69? 이름이 김종식?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인부를 살펴보며 이력서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써져 있던 이름이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병에 걸린 불쌍한 눈알 매몰차게 버려버렸던 그 쓰레기 이름을요. 네, 그놈은 바로 30년 전 암 걸린 눈알 내쫓았던 전 매형이었어요. 이름만 같았으면야 어떻게 제가 확신을 했겠습니까? 이력서에 붙어있던 사진 속 얼굴을 보니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놈이 맞더라고요. 저보다 4살 많았던 나이까지 전부 다요. 순간 엄청난 증오가 속에서 끓어오르더군요. 아이러니했던 건 떵떵거리고 다니던 과거와 달리 그놈의 행색이 너무 추레했다는 거였어요. 60대 후반이라기엔 훨씬 들어 보이는 얼굴을 보니 고생도 꽤나 한 것 같고 옷도 완전 누더기고 마르긴 또 왜 이렇게 말랐어? 저놈 쫄딱 망했나? 진짜 천벌을 받은 건가? 그놈이 살던 지역을 떠나온 지 오래됐으니 저는 그놈 집안의 소식은 전혀 몰랐습니다. 딱 봐도 그놈은 정간의 신세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어요. 반면 여전히 고개를 비스듬히 숙이고 그놈은 자신의 모자 앞부분에 가려 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았죠. 그놈은 완전히 주눅든 사람처럼 2발자국 정도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굽신대더군요. 저 사장님, 도시에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젠 일용직 일에 잘 안 써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꼴은 일해도 시키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지금 집도 없이 여인숙을 떠돌면서 지내는 입장이라 여기서 한 달 정도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말을 듣고 인력사무소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했어요. 제발 저 좀 보내달라고요.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오늘 안에 할 일이 태산인데 이 사람 쓰실 거죠? 데리고 가도 되죠? 목소리가 탁해지긴 했지만 목소리 역시 그놈이 확실했어요. 들어보니 살고 있는 모양새도 형편없는 것 같던데 이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군요. 그리고 옆에서 바쁘다며 재촉하던 동생의 말을 들은 전 이 우연히 선물해준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안에 가득했던 앙금을 그날 그놈을 골탕 먹이며 조금이라도 해소해보기로 한 거죠. 저는 양식장 일을 주로 감독하던 동생에게 저 대신 그놈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선 동생에게 사사건건 전화로 그놈을 잔뜩 부려달라고 또 부탁했죠. 다른 인부들 시키지 말고 폐사한 장어 치우는 일, 오물 치우는 일 다 그 사람 시켜. 그리고 이따 수조 보강하는 일 있지? 그것도 다른 인부들 다 쉬게 하고 그 사람한테 다 시켜버려. 저녁 먹을 시간도 주지 말고. 예? 형님, 평소에 인부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건 갑질인데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좀 부탁해. 미안해. 존중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막 부려버려. 그래도 싼 인간이야.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우리 누님이 암 걸리자마자 버리고 재혼해버린 쓰레기거든. 예? 전에 말해주셨던 그 금수요? 형님, 맡겨만 주세요. 저도 그렇게 갑질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소엔 다른 곳들보다 인부들에게 훨씬 잘해드렸거든요. 식사도 제 아내가 정말 정성껏 차려드렸었고요. 그런데 그놈을 본 순간 과거 누나가 그놈 부모에게 당했던 시집살이라도 돌려주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원수 갚는다는 생각으로 그놈을 노예 부리듯 부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봐 김씨,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좀 해. 젊은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며? 확 지금 당장 임금도 안 주고 잘라줘? 예, 예,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유독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시는지. 당신 생긴 꼬락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왜? 당신보다 좀 젊어 보이는 놈한테 이런 취급 당하니까 기분 나빠? 기분 나쁘면 가. 가면 되잖아. 여기 사장님이 나랑 아주 절친한 형님이다 이거야. 내가 여기서 같이 일한 것만 벌써 몇 년인데 내 말이 곧 형님 말이다 이 말이야. 폐사한 장어들 다 치우고 나면 저기 그물도 일일이 혼자 다 풀어. 알았어? 그리고 수조 보강할 벽돌도 저기에 다 쌓아놓고 다 못 끝마치면 오늘 저녁은 못 먹을 줄 알아. 당시 그놈 외에 이미 우리 양식장에서 일주일 정도 일하고 있던 인부들은 그 광경을 의아한 듯 바라보더군요. 그동안 봐왔던 동생의 모습과 너무 달랐으니까요. 저는 아쉬운 것이 많아 불만 한번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부려지던 그놈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숙련자도 아니고 초보인 그놈은 손에 익지도 않은 그 힘든 일을 낑낑대며 하고 있었죠. 솔직히 동생이 그놈에게 시킨 일은 절대 하루에 끝낼 수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걸 알고도 절 대신에 분노해준 동생은 막무가내로 시켜댔던 겁니다. 그렇게 그놈은 다른 인부들이 모두 숙소로 돌아가고 제 동네 동생도 돌아가 버린 뒤에도 혼자 여전히 폐사된 장어를 건지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곧 해가 완전히 떨어지면 일을 하기 힘들었기에 저는 혼자 남은 그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아까 제 동생 녀석이 그물이랑 벽돌 일도 시킨 것 같던데 아직 거기 계시네요? 아, 사장님, 그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기엔 오늘 그거 하나도 끝내긴 어림도 없어요. 이만 나오세요. 아우, 비린내. 김종식 씨 몸에서 오물 비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네요. 아주 역겨운 게 그쪽이랑 딱 어울리는데요. 예? 그놈은 행여나 잘릴까봐 위축된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놈에게선 폐사된 장어들로 인한 오염물 때문에 지독한 냄새가 났었는데 저는 대놓고 코를 틀어막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곤 당황한 그놈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동안 쓰고 있던 모자를 휙 벗어보였죠. 반갑네요, 매형. 내가 누군지 기억하죠? 처남. 처남이 어떻게 여기가 처남 양식장이었다고? 절 한눈에 알아본 그놈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놈에게 더 이상 존댓말도 써주지 않고 비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 여기 내 거야. 이야, 원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 난 아까 이력서 볼 때부터 바로 알아봤어. 넌 날 못 알아봤겠지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동생한테 너 좀 막 굴려달라고 부탁 좀 했지. 안 그럼 내가 너한테 뭐하러 돈 주고 일을 맡겼겠냐? 근데 오늘 일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더라. 무슨 말인지 알지? 넌 해고라고. 오늘 일한 일당은 줄 테니까 이만 돌아가. 전 온몸에 비린내를 풀풀 풍기던 그놈에게 씻지도 말고 곧장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그놈이 고생하는 꼴은 하루면 충분했지. 그 이상은 지켜볼 가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놈은 정말 일이 간절하긴 했는지 울상을 치며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남,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안 그래? 나 진짜 써준다는 데가 없어서 하다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게다가 여인숙 잡을 돈도 밥 사 먹을 돈도 거의 다 떨어졌는데 여기 아니면 나 진짜 길바닥에서 자야 돼. 내 일당 반으로 까도 되니까 제발 숙식이라도 하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열심히 일할게. 내 몸을 두 배로 갈아 넣으면 갈아 넣었지. 그건 싫거든? 천아, 전에 나한테 보복은 할 대로 다 했었잖아. 그리고 나 이미 천벌도 받을 대로 다 받았어. 우리 아버진 15년 전에 뺑소니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치매에 걸렸다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내 사업도 10년 전에 쫄딱 망했단 말이야. 그때 집사람은 바로 나랑 이혼해버리곤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더라. 우리 아들까지 데리고 말이야.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재혼해버리더라고. 그 뒤로 나 일용직만 전전하면서 이렇게 처량하게 살았어. 사업 망하고 나서 잠깐 노름에까지 빠졌다가 집도 절도 다 날려버려서 말이야. 아, 이 인생 참 웃겨. 안 그래? 아주 니들이 우리 누나한테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으니 말이야. 천아, 누나한텐 적어도 현지가 있었잖아. 우리 아들은 지금 나랑 만나주지도 않아. 거지의 노름쟁이 아빠 창피하다면서 지금 자기 새아빠만 아빠 아빠고 따른다니까.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을 땐 날 흉물 보듯이 경멸스럽게 보더라.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다고. 천아, 나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네. 그러니까 제발 나 자르지 말아줘. 들어보니 그놈은 쫄딱 망하고 자기 자식에게도 버림받은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더군요. 그걸 제가 불쌍했겠습니까? 아주 통쾌해서 쏙쏙아 지어지더군요. 야, 역시 하늘은 정의의 편이야. 안 그래? 그리고 야, 네가 불쌍해졌든 말든 난 네가 하나도 안 불쌍해. 너 같은 놈한테 속아서 고생만 하다간 우리 누나가 1000배는 더 불쌍하니까. 그리고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힘들었다는 놈이 네 자식인 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냐? 이기적인 자식. 야, 다행히 현지 너 같은 쓰레기 친부 말고 자기 엄마 닮아서 지금 직장도 다니면서 아주 잘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언젠가 현지 아빠랍시고 또 나타날 생각은 하지도 말고 영영 우리 눈에 띄지 마. 알았어? 만약 그랬다간 내가 현지 삼촌으로서 너 아작낼 줄 알아. 그놈은 사정사정했지만 저는 숙소에서 그놈의 짐까지 고스란히 들고 멀찌감치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일당은 챙겨줬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 정말 속이 후련했죠. 그리고 그날 이야기를 들은 놀란 아내가 차려준 술상에 앉아 동네 동생과 거하게 술을 마셨어요. 몹쓸 짓을 시켜서 미안했다는 말과 함께요. 너도 이젠 다 컸으니 네 생각을 묻고 싶어서 전화했다. 어디 한번 만나보고 싶으냐? 내 외삼촌, 그 뻔뻔한 낯짝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나 하죠 뭐.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조카에게 전화해 그놈을 만난 일을 말해주었어요. 어느덧 그놈과 이혼했을 때 누나 나이가 된 아이니 숨기는 것보단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제게서 그놈 연락처를 받은 조칸 얼마 뒤 그놈과 저희 적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주더군요.
저는 조카가 걱정되어 그 자리에 따라 나갔어요. 현지야, 많이 컸구나. 아빠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이렇게 만나자고 해줘서. 이봐요, 아저씨. 누가 아저씨가 그리워서 보자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 버리고 나까지 버린 당신이 지금 쫄딱 망했다길래 보고 한번 시원하게 비웃어 주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건 겸사겸사 우리 외삼촌이랑 외숙모 얼굴 보려고 온 거고요. 현지야,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아저씨라니. 왜요? 그럼 내가 마음 약해져서 당신한테 이것저것 다 퍼주길 바랬어요? 한심한 인간. 오늘 내가 확실히 말해두는데요. 내 아빠는 이미 죽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랑 날 버리던 그 순간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아빠랍시고 찾아오는 일 없게 하세요. 그리고 평생 그 꼬락선이 변하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다 가세요. 알았어요? 그놈은 자신의 딸이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줄은 몰랐는지 뒤통수라도 크게 맞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그놈을 버려두고 저와 함께 카페를 나온 조칸. 한동안 제 품에 안겨 펑펑 울었어요. 30년간 묵은 감정이 폭발한 거구나 싶어 저는 그런 조카를 다정하게 토닥여줬죠. 그게 고작 얼마 전의 일입니다. 사실 저희 조카는 지금 내 아이 중 처음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 며칠 전 다시 조카를 불러 누나가 제게 남긴 유산을 전부 조카에게 주었죠. 조카는 크게 당황했지만요. 아니에요, 외삼촌. 그건 엄마가 삼촌한테 주신 돈인데 절 왜 주세요? 그동안 저 키워주시면서 돈 많이 들었잖아요.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요. 제가 갚는다고 해도 끝까지 받지도 않으셔서 얼마나 죄송했는데요. 또 서운한 소리 한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장사냐? 우리가 자식 키워놨으니까 이젠 돈 내놓으라는 게 부모로 보여? 외삼촌하고 외숙모가 절 친딸처럼 키워주셨다는 거 잘 알아요. 정말 평생 감사하면서 은혜 갚고 살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죠. 나도 있다 그 염치. 난 내 누님, 네 엄마에게 받은 은혜를 제대로 갚지도 못했어. 그래서 누님에게 다 못 갚았던 은혜를 너에게 대신 갚아 나갔던 거니까 넌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이 돈도 처음부터 네 돈이었어. 누님에게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던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욕심낼 수 있었겠니? 그러니까 이건 잘 가지고 있다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려무나. 그날 유독 누나 생각이 많이 나 저도 조카도 또다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누나가 지금 이렇게 잘 자라준 조카를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과거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었다면 그래서 누나에게 든든한 친정이 있었더라도 과연 그놈과 그놈 부모가 우리 누나를 그렇게 개무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직도 친정이 없던 누나에게 나라도 더 듬직하고 든든한 동생이 되어주지 못한 일을 사무치게 후회하고 있죠. 그렇기에 전 앞으로 조카에게만은 누구보다 든든한 친정 아빠가 되어줄 생각이에요. 조금이라도 서럽고 힘들 때 당장이라도 달려와 조카가 제 뒤에 숨어 엉엉 울 수 있도록.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조카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 누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제가 조카를 지켜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소중한 제 아이들과 누구보다 고마운 제 아내도 끝까지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장으로서 제 남은 삶을 잘 살아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 본 말인데 업보라는 놈은 아주 음흉하기 짝이 없다더군요.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겠지만 수많은 업보는 사람의 행복이 커질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다가 가장 가슴 벅찬 순간에 나타나 그 사람의 인생을 와장창 깨뜨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참한 말로를 살고 있는 제 전 매형이었던 그놈을 보면 알 수 있듯 사람은 죄를 짓곤 끝까지 편하게 살지 못하는 법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결국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항상 죄를 경계하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곳 시청자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과는 거리가 먼
현명한 분들이시겠지만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